앤서미 영어 프로그램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장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장 이론은 크게 기본 문장의 호환 규칙, 기본 문장의 품사 규칙, 그리고 연결된 문장의 호환 규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본 문장의 호환 규칙을 비동사 문장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세 개의 문장은 모두 비동사가 쓰여 있습니다. 자, 이런 문장들의 구조를 어떻게 공부해야 학생들의 머릿속에 제대로 인풋이 되고 그리고 회화와 영작으로 아웃풋이 가능할까요? 영어와 우리말의 호환 규칙을 알면 제대로 된 인풋과 아웃풋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비동사 문장의 호환 규칙을 볼까요? 비동사는 주어가 뭔지, 어떤지, 어디에 있는지를 말할 때 쓰는 동사입니다. 따라서 영어 문장에서는 비동사 뒤에 뭔지일 경우에는 명사, 어떤지일 경우는 형용사,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를 말할 때는 장소 부사를 쓰게 됩니다. 바로 이 내용이 비동사의 호환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환 규칙을 활용해서 문장의 구조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을 해석할 때는 핵심어와 부사를 나눌 줄 알아야 되는데 호환 규칙에 해당하는 부분이 문장의 핵심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비동사 뒤에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핵심어가 되겠죠. 그러면 주어가 뭔지를 말하니까 해석은 그의 여동생은 학생이었다 이렇게 해석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last year라는 부사를 덧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두 번째 문장은 비동사 뒤로 봤더니 형용사가 있죠. 여기까지가 문장의 핵심어가 되겠습니다. 주어가 어떤지를 말하니까 그 여배우는 아름다웠다 이렇게 해석하겠죠. in the movie는 핵심어가 아니니까 부사가 되겠죠. 그 영화에서. 세 번째 문장은 비동사 뒤를 봤더니 in the park라는 장소 부사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문장의 핵심어가 되겠습니다. 주어가 어디 있는지를 말하니까 그 소녀는 공원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겠죠. with his brother는 핵심어가 아니니까 부사구가 돼서 해석을 덧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의 형과 함께. 화면에 보이는 문장들은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영어 문장의 우리말 해석입니다. 이 문장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웃풋이 될까요? 만약 제대로 인풋이 됐다면 당연히 아웃풋도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아웃풋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하거나 또는 영작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어 문장에서 호환 규칙을 파악할 수 있으면 듣기와 해석이 가능하고 우리말 문장에서 호환 규칙을 파악할 수 있으면 말하기와 영작이 가능한 겁니다. 영어 문장에서는 호환 규칙을 파악할 때 비동사 뒤에 명사, 형용사, 장소부사 셋 중에 어느 것이 왔는지를 확인하면 되고요. 우리말 문장에서는 주어가 뭔지, 어떤지, 어디에 있는지 이 세 가지 표현 중에서 어느 표현인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그의 누나는 작년에 학생이었다. 주어가 뭔지를 말하죠. 그래서 비동사 뒤에다가 명사를 자연스럽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부사기 때문에 문장 맨 뒤로 보내면 되겠죠. 두 번째 문장은 그 여배우는 그 영화에서 아름다웠다. 주어가 어떤지를 말하니까 비동사 뒤에다가 자동으로 형용사를 써주면 되겠죠. 세 번째 문장은 그 소녀는 그의 형과 함께 공원에 있다. 주어가 어디 있는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비동사 뒤에다가 장소부사를 쓴 다음에 그의 형과 함께는 수식어 부사기 때문에 문장 맨 뒤로 보내주면 문장이 완성이 되겠죠. 두 번째 문장 이론으로서 기본 문장의 품사 규칙을 비동사의 현재 시제 수업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문장들은 모두 비동사의 현재 시제가 쓰였습니다. 이 문장들을 시제를 만약에 학생들이 공부한다면 어떻게 공부해야 인풋과 아웃풋이 가능할까요? 비동사의 현재 시제 품사 규칙을 알면 제대로 된 인풋과 아웃풋이 가능합니다. 비동사의 현재 시제를 쓰는 경우는 현재 사실이나 객관적 사실을 씁니다. 이게 품사 규칙이 되겠죠. 이렇게 품사 규칙을 공부할 때는 앞에서 공부한 호환 규칙과 품사 규칙을 동시에 파악하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품사 규칙을 공부하는 요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사 규칙을 공부할 때도 먼저 문장의 구조 파악이 우선입니다. 첫 번째 문장의 경우에 비동사가 쓰였는데요. 뒤를 봤더니 형용사가 있죠. 주어가 어떤지를 말하니까 여기까지가 핵심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장을 쉽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오늘 매우 초조하다. 두 번째로 왜 여기에 비동사가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가 쓰였는지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비동사의 품사 규칙은 현재의 사실이나 객관적 사실을 경우에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문장은 현재의 사실이기 때문에 비동사를 현재로 썼네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비동사 뒤를 봤더니 명사가 있네요. 여기까지가 핵심어가 되겠죠. 주어가 뭔지를 말하니까 지구는 행성이다 이렇게 이해하겠죠. 두 번째, 여기에 is가 왜 현재 시제로 쓰였는지를 설명하면 되겠죠. 지구가 행성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객관적 사실이니까 현재 시제를 썼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우리말 문장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웃풋이 될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호환규칙과 품사규칙을 동시에 적용해서 문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면 나는 오늘 매우 초조하다. 자, 핵심으로 파악해보면 주어가 어떤지를 말하기 때문에 비동사 뒤에다 형용사를 쓰면 되겠죠. 두 번째, 품사규칙을 적용해보면 나는 오늘 매우 초조하다. 현재 사실이니까 비동사를 현재 시제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지구는 하나의 행성이다. 핵심으로 파악해보니까 지구가 하나의 행성이다. 주어가 뭔지를 말하죠. 비동사 뒤에다 명사를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 품사규칙을 적용해보면 지구가 하나의 행성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객관적 사실이니까 비동사를 현재 시제로 써주면 문장이 완성이 되겠죠. 문장 이론 마지막 순서로서 문장의 연결과 호환규칙을 명사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문장들은 주어 동사가 하나 있는 기본 문장이 아니라 기본 문장이 두 개씩 연결되어 있는 연결 문장입니다. 각 문장에는 연결장치 that, to, ing가 쓰였는데요. 이 문장들을 어떻게 공부해야 인풋과 아웃풋이 가능할까요? 명사절의 호환규칙을 알면 제대로 된 인풋과 아웃풋이 가능합니다. 명사절의 호환규칙은 명사 자리에 문장을 연결할 경우에 그 문장의 내용을 보고 연결장치 that, to, ing 중에서 각각 어떤 것을 쓰는지를 말하는 게 호환규칙이 되겠습니다. that은 그 문장의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이면 that으로 연결하고요. 미래의 일이나 주관적인 판단일 경우는 to로, 객관적인 사실이나 현재 진행되는 일, 반복되는 일은 ing로 문장을 연결해주게 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영어 문장에 호환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듣기와 해석이 가능하고 우리말 문장에 적용하게 되면 말하기와 영작이 가능하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세 개의 문장은 연결장치부터 가로로 묶어보면 모두 비동사 뒤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자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은 명사절, 두 번째 문장은 투부정사의 명사용법, 세 번째 문장은 동명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호 자리에 쓰여 있기 때문에 명사절이다 이것만 알아서는 제대로 된 인풋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는 영작을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이게 명사절이라는 것도 판정해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 왜 연결장치 that이 있는지, to가 있는지, ing가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이 문장이 제대로 인풋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that은 나는 시간과 돈이 없다. 구체적 사실이니까 that으로 연결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내 꿈은 미래의 유명한 작가가 되는 것이야. 미래의 일이니까 to로 연결했구나. 세 번째 문장은 내 취미는 공원에서 자전거 타는 거야. 취미니까 맨날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ing를 썼구나. 이렇게 호환규칙을 적용해서 문장을 이해하면 제대로 인풋이 되는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우리말 문장들은 앞에서 읽었던 영어 문장의 해석지가 되겠습니다. 만약 영어 문장이 호환규칙을 적용해서 제대로 인풋이 됐다면 당연히 우리말 문장이 아웃풋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장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웃풋이 될까요? 우리말에서 명사 자리에 들어간 문장을 노란색 글씨로 표현해 놨습니다. 만약 호환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 문장을 영어로 쓸 때 우리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 우리말은 전부 다 뭐뭐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대신에 to, ing 중에서 어느 것을 써야 되는지 모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호환규칙을 적용하면 다시 말해서 영어 문장을 공부할 때 인풋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이 문장을 영어로 쓰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첫 번째 문장, 내가 시간과 돈이 없다는 것. 구체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저 문장은 that으로 연결해주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은 미래의 유명한 작가가 되는 것. 앞으로 일이니까 to로 연결해주면 되겠죠. 세 번째 문장은 그의 취미가 뭐예요? 공원에서 자전거 타는 거예요. 늘 반복되는 일이죠. 그래서 공원에서 자전거 타다를 ing를 이용해서 문장을 연결해주면 되기 때문에 말하기와 영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인서미 영어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서 단락 이론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편에서는 완벽한 단락 독해와 모든 유형의 수능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13단계의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13가지 훈련 과정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순서대로 5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핵심 정보 파악과 요약입니다. 우리가 문장을 읽으면 그 문장에는 많은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많은 정보들 중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핵심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왜 하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간단히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문장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지 봤더니 직업을 찾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를 봤더니 방법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정보를 파악해서 요약을 해보면 직업을 찾는 방법은 다양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많은 문장들을 대상으로 핵심 정보를 파악해서 요약하는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주제문 파악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제문 파악은 단락 독해의 핵심이죠. 주제문을 파악하는 요령은 먼저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을 요약한 다음 두 번째 문장의 내용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면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고 다른 내용이면 두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예시 단락의 경우에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은 투자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투자를 다양화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문장의 내용은 당신이 다양한 유형의 주식을 사면 당신의 계좌 잔고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제문을 이제 핵심 정보를 파악해서 요약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요약을 해보면 투자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다양한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제문 파악 훈련을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을 요약하면 분노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분노를 표현하면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과 내용을 비교해보면 두 번째 문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것은 평평한 지구만큼이나 사실이 아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는 것만큼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내용이 같지 않죠?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두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 되는 겁니다. 주제를 요약하면 분노를 표현한다고 분노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약 40, 50개 정도의 단락을 대상으로 주제문 파악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패러프레이징을 활용한 주제문 구체화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단락은 한 가지 주제만 반복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주제문에 나오는 내용이 보충문에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표현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을 패러프레이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주제문에는 보통 포괄적인 내용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말로 해석해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고요. 또 주제문에는 어려운 낱말이나 어려운 문장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주제문의 일부가 이해가 안 될 경우에 보충문에 똑같은 내용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 보충문의 내용을 대입시켜서 주제문을 이해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락 독해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는 문장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인데요. 주제문을 요약하면 투자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파란색 글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파란색 글씨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보충문에서 바로 저 파란색 글씨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입시켜서 주제문을 구체화하는 이런 습관을 들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보충문을 읽어보니까 다양한 유형의 주식을 산다 그랬습니다. 자, 투자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다양한 유형의 주식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diversify your investment가 투자를 다양화하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구체화될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주제문의 내용 추론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내용 추론 훈련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주제문 구체화 훈련의 심화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같은 원리로 풀이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화면에 주제문의 빈칸이 있습니다. 요약을 해볼까요? 동기 유발은 상당한 빈칸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빈칸의 내용을 어떻게 추론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보충문의 패러프레이징을 활용하겠죠. 먼저 보충문을 읽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좋은 자동차를 사기로 동기가 유발되면, 자, 동기 유발이 나왔죠. 그러면 당신은 파란색 글씨 부분을 하게 된다. 이 파란색 글씨 부분을 읽어서 저 빈칸의 내용을 추론하는 거죠. 주제문 구체화하고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보충문에는 보통 구체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보충문에 사과, 배, 감, 귤 이런 게 나오면 주제문에는 그 네 가지를 포괄할 수 있는 과일이라는 그런 개념이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보충문을 해석해 볼까요? 자동차를 사기로 동기가 유발되면 당신은 뭐 한다? 자동차를 온라인으로 검색을 해보고 광고도 살펴보고 대리점도 방문하고 등등등의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일들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 뭘까요? 상당한 위험을 감수한다, 노력을 한다, 기억을 한다. 뭐가 필요할까요? 상당한 노력을 한다고 추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이와 같이 주제문의 빈칸의 내용을 추론하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패러프레이징을 활용한 예측 독해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단락은 한 가지 주제가 반복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제문을 A는 B다로 요약하면 보충문에서 A가 등장하면 B의 내용을, B가 등장하면 A의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글을 읽을 때는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예측 독해를 통해서 우리는 모르는 어휘의 문제라든가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처리하는 문제, 그리고 독해 속도를 높이는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문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인데 요약하면 투자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투자를 다양화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아래 빈칸의 내용을 예측해 볼까요? 당신의 돈을 주변에 분산시키는 것은, 자, 이 B의 내용이 지금 다른 표현으로 바꿔 쓰게 된 거죠. 그래서 B가 나왔습니다. 그럼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당연히 A가 등장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투자의 위험을 줄여든다는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걸 뻔히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용을 예측하면서 읽는 것과 예측하지 않고 단어의 뜻에 의존해서 문법 실력을 이용해서 문장을 해석해서 내용을 파악하는 것과는 독해 속도 면이나 효율성 면에서 천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단락 독해를 할 때는 예측 독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13가지 훈련 중에서 5가지를 순서대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그 외에도 화면에 보이는 훈련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훈련을 모두 마치게 되면 우리 학생들은 단락 독해를 완벽하게 마스터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재의 종류는 예측 독해 기본과 수능이 있는데 기본은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대상이고 수능은 고3 학생들이 대상입니다. 각각 3권씩으로 되어 있는데 개념편부터 핵심 유형 트레이닝 그리고 실전편을 순서대로 공부해주면 되겠습니다. 인서미 영어 세 번째 프로그램으로서 단어 암기와 해석 훈련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단어 암기와 해석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모두 5단계에 걸쳐서 훈련을 진행하게 되는데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단계는 예측 독해와 어휘 예측 훈련입니다. 암기한 단어를 장기 기억화시키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단락 독해 과정 속에서 모르는 어휘가 등장했을 경우에 문맥을 통해서 그 어휘의 의미를 끝까지 예측하고 확인한 다음에 암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휘의 의미를 예측한 다음에 암기하는 것은 우리 뇌에 강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기가 쉬운 거죠. 그런데 어휘를 예측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예측 독해를 진행한 다음에 어휘 예측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어휘의 의미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측 독해를 해보도록 하죠. 사람들은 종종 고려하지 않는다. 보트를 구입하거나 해변에 있는 집을 빌리거나 풀장 같은 거를 겨울에 수리하는 거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기 이야기가 이제 반대로 전환되기 때문에 보트를 구입하거나 그 다음에 해변에 집을 빌리거나 또는 풀장을 수리하는 거 이런 것도 보통 여름에 일어나는 일인데 겨울에 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랬으니까 겨울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다. 즉 비수기에 거래하라 이런 내용을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측 독해를 한 다음에는 예측한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지금 파란색 글씨 부분이 우리가 예측한 내용이었죠. 비수기에 거래하라 그랬는데요. 파란색 글씨 부분을 해석해 보면 그때가 바로 이러한 일들에 대한 좋은 거래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또는 찾아야 되는 그러한 때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겨울에 거래를 하라. 즉 비수기에 거래하라는 내용이 맞죠. 이렇게 예측 독해가 끝나면 이제 다시 문장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화면에 제시된 단어들 있잖아요. 이 단어들의 뜻을 만약에 모른다면
문맥을 통해서 끝까지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아는 단어는 그냥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모르는 어휘의 의미를 예측하여 암기한 다음에 이제 문장의 해석에 적용하는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게 제2단계인 코드 판단과 토시 연결이 되겠습니다. 여기 코드란 말이 나오는데 코드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등등 문법 용어들을 A, B, C, E 등으로 코드화해서 치환시킨 겁니다. 그리고 토시 연결은 뭐냐 그러면 영어 문장을 우리말로 해석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말 토시로 얼마나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느냐, 이게 해석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한 단어들을 문장 속에서 이제 코드 판단도 하고 그리고 토시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훈련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내용 중에서 바로 이 부분은 교재의 실제 모습이고요. 아래 해석쓰기는 학생이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가로에 코드를 표시한 다음 우리말 토시와 연결하여 의미 단위별로 해석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지금 보면 가로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죠. 여기에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등등을 표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등등을 판정한다고 해서 해석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말 토시를 이용해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말을 연결할 수 있느냐, 이게 해석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렇게 토시를 붙여서, 동사에 토시를 붙여서 교재에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토시를 참고해서 학생들은 아래와 같이 해석 쓰기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제3단계에서는 학생이 스스로 토시를 연결하는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은 교재의 실제 모습이고요. 해석 쓰기는 학생이 수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2단계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있죠. 2단계에서는 코드를 판단하라고 가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코드가 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이미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채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코드를 제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차이점은 2단계에서는 우리말 토시들이 가로에 제시되어 있었는데 이제 토시가 없죠. 학생 스스로 토시를 붙이면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훈련을 진행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토시를 붙여서 해석하는 훈련이 끝나게 되면 제4단계에서는 해석 자동화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해석 자동화 훈련을 진행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4가지 훈련과 테스트가 자동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실제 교재의 모습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코드 판단과 토시 연결이 마치 우리말을 읽을 때처럼 자동화될 때까지 이 단락을 반복해서 읽는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5단계에서는 단어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단어 테스트에서는 먼저 글의 단서가 제시됩니다. 글의 단서라는 것은 학생들이 단어를 외웠던 그 단락의 내용을 하나의 이미지로 떠올릴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서를 보면 이것은 무슨 내용이다. 그러면 밑에 있는 단어들이 저절로 이렇게 생각나도록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교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의 이름은 예측 복화와 해석입니다. 총 단계별로 1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2 수준 2권, 고1, 고2는 3권씩, 그리고 고3은 4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선택해서 공부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앤서미 영어 프로그램 마지막 순서로서 내신 대비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앤서미 영어의 내신 대비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방 영작 학습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방 영작이라는 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중요 문장이나 모든 문장들을 전부 해석한 다음에 그 해석지를 영작하는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방 영작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3개의 문장이 나와 있는데 이 3개의 문장이 교과서 본문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모방 영작을 위해서는 먼저 영어 문장과 우리말 해석지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우리말 해석지는 학생 스스로 문장을 해석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예로 들어보죠. 영어 문장과 해석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연결장치 대시나 to 이런 게 등장하죠. 바로 이 부분에 코드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말 해석지에 해당 부분에다 똑같이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어 문장을 3번 100개 쓰게 합니다. 보통 모방 영작을 할 때는 문장을 5개의 단위로 끊어서 해석해주면 좋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지루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 다음 단계로는 우리말 해석지를 영작을 하게 되는데 우리말 해석지에 우리말과 영어의 호환규칙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코드를 표시할 수 있으면 학생들은 모두 문장을 영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모방영작을 활용한 시험 대비 요령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본문을 모두 모방영작할 수 있으면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인 소수령 영작이라든가 어법 문제는 80%가 코드 판단에 관해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 파악 등 어떤 유형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모방영작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베이직이나 어드밴스드로 공부한 학생들은 전부 다 모방영작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배운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소수령 모방영작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자, 이 교재를 먼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세 번째, 그리고 학생 스스로 자신의 교과서를 모방영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진도 관리나 자료 제공, 질의응답, 예상문제 등을 준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마다 교과서가 모두 달라도 또 학년마다 교과서가 모두 달라도 동시에 시험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